충성! 새로운 계절의 시작에 새마음 새뜻으로 그날 군대 이야기를 함께하게 될 신임 스토리텔러 일병 김서구입니다. 선배 전우들의 그날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네, 오늘 찾아온 손님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멋진 선배이자 뮤지컬 배우로 종횡무진하고 계시는 오종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서울 종로 한복판에 갑자기 바바리 코트를 입은 정체 모를 남자들과 우리 군경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내래 대통령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2026년도 어느덧 네 번째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4월 1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1일 만우절. 생일이세요? 제 생일은 8월 7일이고, 네, 제 생일은, 감사합니다. 제 생일은 아니지만 뭔가가 탄생한 날은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한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에게? 네, 4월이니까. 그럼 한번 여기 한번 서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이니까 눈도 한번 감아주시고. 네. 저는 뭐 금 이런 거. 자, 입어보시겠어요? 옷인가요? 네. 제가 옷 없는 거 어떻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우와, 너무 예쁜데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 이거 안에도 이게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선물이라고요? 이 옷의 주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이거는 종혁 씨가 오늘 한번 연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래 대통령 모가지 따라왔습니다. 뭐가지요? 이 말은 한국에 온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이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뭔가를 탄생시켰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 말을 누가 왜 하게 됐는지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1968년 1월 21일. 저녁 9시 40분경 대학 입학시험 전날이자 설 연휴를 약 일주일 앞둔 일요일입니다. 평화롭게 고요하던 서울 종로 한복판에 갑자기 깜짝이야. 이렇게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바바리 코트를 입은 정체 모를 남자들과 우리 군경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네, 바바리 코트를 입은 그들은 바로 북한에서 침투한 무장 공비들입니다. 무장공비 그거 말로만 들어봤어요. 그쵸. 이 무장 공비들은 자하문, 그러니까 현재 창의문을 통과하려다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렸는데요. 청와대 바로 뒷산 아닌가요? 맞아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김신조. 중심으로 행할 소리 청와대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모았다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파에 있는 주의하는 간부들을 소설하기로 물어봐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을 했다고요? 보는 사람들 전부 진짜 소름 끼쳤겠다. 네, 무장 공비 중 유일하게 생포된 인물인 김신조의 이름을 따서 이날의 사건을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121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입니다. 간도 크네요. 청와대까지 와요? 이 무장 공비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청와대 코앞까지 오게 된 건지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습격 사건 4일 전인 1월 17일 자정 무렵 31명의 젊은이들이 기관단총, 권총, 수류탄, 단도 등으로 무장을 하고 북한군 최남단 민경초소가 있는 연천군 매현리에 모여듭니다. 왠지
일반 군인들은 아닐 것 같은데. 예리하시네요. 네, 이들은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산하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124 군 부대원들입니다. 김신조 일당은 침투 보름 전부터는 섬뜩한 준비를 하는데요. 누굴 죽이는 훈련이에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와 내부 구조가 똑같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침투할 것인지, 어디서 총을 쏘면 가장 빠른지, 몇 초 안에 임무를 끝낼 수 있는지를 계산하며 모의 침투를 반복하죠. 거사를 치를 디데이는 1월 21일 일요일 저녁 8시. 일요일 저녁. 디데이를 그날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날은 대학 입시 전날이고 며칠 후엔 설이었거든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좀 다른 데로 쏠려서 아무래도 주의 일에 조금 무신경하겠죠. 무엇보다 그들의 최종 목표인 대통령이 일요일엔 외부 일을 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공비들의 침투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7일 밤 11시경 31명의 무장공비들은 부대와 부대 사이 경계 지역으로 빠지라는 침투 공작 제1수칙에 따라 국군 25사단과 미군 2사단 사이에 철책을 뚫기로 합니다. 어떻게 뚫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철망을 천으로 감고 텐트로 조심스럽게 자른 뒤에 다음날 철책이 뚫렸다는 것이 들키지 않도록 철망을 완벽하게 이어놓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다음날 끊어진 철망을 들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8일 밤 10시경 꽁꽁 언 임진강을 건너는데요. 강 위에 쌓인 눈이랑 구분이 되지 않게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위장용 흰 모포로 몸을 감싼 뒤 오리걸음으로 조금씩 이동해 300m를 들키지 않고 건너는데 성공합니다. 오리걸음으로 300m를. 와, 그거 얼마나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임진강을 건넌 31일은 빠른 속도로 파주 파평산을 거쳐 19일 새벽 5시에 파주 삼봉산에 도착합니다. 새벽 5시요? 밤새 이동한 거예요? 네. 이들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어두울 때만 이동하는 게 철칙이거든요. 그렇죠. 낮에 움직이면 사람들이랑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밤에만 움직인 거죠. 아니 근데 들켰어요. 들켰어요? 삼봉산에 도착해서 수경지를 마련하고 쉬고 있는데 오전 10시쯤 나무를 하러 온 우씨 사형제와 마주치게 됩니다. 세상에. 벌벌 떠는 우씨 사형제를 가운데 두고 그들은 북한 당국에 무전을 칩니다. 민간인을 만나 동선이 노출됐으니 작전 지속 여부를 물으려 한 거죠. 그 남욱군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부의 결심을 바랍니다. 잠시 후 북측에서 답이 옵니다. 없애버리라고 답이 왔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라. 답신이 오긴 왔는데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요. 담당자가 그 답신을 못 읽는 거예요. 왜 못 읽어요? 원래 이런 연락은 난수라고 해서 무작위로 이뤄진 숫자 암호로 암호 해독을 하는데요.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난수표라는 걸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답안지, 해설지 이런 네. 거예요? 그런데 무선 담당자가 그 난수표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 가는데 책 안 가지고 간 거랑 똑같네요, 그거? 어마어마한 임무를 띄고 왔는데 그걸 놓고 왔다고요. 이후에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해독해보니 답신은 네 네 글자였습니다. 글자였어요. 아무도 즉각 사살? 처리하라? 원대 복귀. 작전을 취소하고 복귀하라는 거였어요. 아, 그때 난수표만 있었어도 그러면 121 사건은 없는 거잖아요. 하긴 이 특수작전들은 기밀 유지가 최우선인데 민간인한테 발각됐으니 작전을 당연히 취소하는 게 맞겠죠. 네. 하지만 이것을 알 리가 없는 31인의 공비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남욱군들을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결국 거수로 정하기로 하는데 투표 결과는 13대 18. 뭐가 18이었어요? 다행히도 살리자는 쪽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행이다. 저녁이 되자 군비들은 만약 신고하면 다시 돌아와서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무서운 협박과 함께 우씨 사형제를 풀어줍니다. 아, 저는 걷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빨리 가서 신고해야죠. 당연히 그랬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우씨 사형제를 데리고 곧장 파출소로 가서 신고를 하는데요. 이때가
1월 19일 밤 9시경. 이 용감한 선택이 공비들의 청와대 습격 계획을 흔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보고를 받은 군에서는 즉시 이동로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그런데 공비들이 지나갔다는 흔적만 있을 뿐 그들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디 숨어 있어요? 침투로를 바꾼 건가요? 공비들은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하고도 시간당 무려 10에서 12km라는 빠른 속도로 산길을 이동한 거죠. 우리가 런닝머신 12로 두고 뛰는 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한 채 산길을 말이에요. 그거는 대한민국 특수부대도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도 완전 군장을 하는 상태로 심지어 저희는 머리에다가 200kg가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올려놓고 그거를 6명이서 한 팀이 돼서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 상태로 50kg를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50km를 주파를 해야 돼요. 50km요? 네. 마라톤보다 더 긴 거네요? 네, 심지어 저희는 그때 이미 5일째 잠을 안 잔 상태로, 무수면 상태로 그 훈련을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특수부대 최고로 멋집니다. 하지만 당시 국군은 산길에서는 시간당 평균 7에서 8km 속도로 훈련해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로 계산을 해서 차단선을 세우다 보니 공비들이 이미 지나간 뒤였던 거죠. 그러는 사이 31명의 무장공비들은 빠른 속도로 산길을 따라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월 21일 저녁 밤 9시 30분 마침내 서울 시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사복에 바바리 코트 차림으로 갈아입고 2열 종대로 갈라서서 청와대를 향해 걸어갑니다. 도로로 나와 처음 마주친 세검정 사거리 검문소에서 한국의 특수부대원인 척을 하자 큰 저주 없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까지는 아무도 무장공비들이 청와대 근처까지 올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검문소를 한 차례 무사히 지나친 공비들은 다음 검문소인 자하문 고객길 검문소도 당당하게 지나갔는데요. 그때 당신들 뭐야? 그곳에서 근무하던 종로경찰서 박태안, 정종수 형사가 이들을 막아섭니다. 우리는 특수훈련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다. 소장한테 알렸는데 아직 아무 얘기 못 들었나? 오, 진짜 뻔뻔하다. 그 찰나 박태안 경사가 한 공비의 코트 사이로 뭔가를 발견합니다. 뭔데요? 코트 사이로 반짝이는 그것은 바로 총구였습니다. 형사들은 이 사람들이 신고된 공비들이라는 걸 직감하죠. 근데 형사 2명이 공비들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두 형사는 총 한 자루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단 최규식 종로 사장에게 급히 무전을 넣습니다. 검문에 응하지 않는 수상한 무리 발견,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 대열 맨 뒤에 공비에게 말을 붙이면서 자하문 고갯길을 따라 내려가죠. 그렇게 공비들 따라 내려가다 청와대를 불과 300m 남긴 그 순간 그 순간 무전을 받은 최규식 종로경찰서장이 경찰들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죠. 여기는 내 담당 구역이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아무도 못 지나간다. 최 서장과 공비들은 실랑이를 벌이며 팽팽하게 대치하는데요. 공비들의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을 바로 그때 최규식 서장 뒤로 시내버스 한 대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무장 공비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죠. 차 불빛 때문에 버스 내부가 자세히 보이지 않아서 안에 탄 사람들을 국군 지원 병력이라 착각한 거죠. 그때 놀란 공비 한 명이 외투에서 총을 꺼내 앞을 막고 있던 최 서장을 향해 기습 사격을 가합니다. 가슴에 3발의 총을 맞은 최규식 서장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때가 밤 10시 15분경 121 사건의 첫 희생자가 생긴 순간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공비들은 총성이 나자마자 경찰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고 군 지원 병력이라고 착각한 버스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안타깝게도 이 공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자하문 검문소부터 공비 무리를 따라오던 두 형사 중 정종수 형사가 총에 맞고 며칠 뒤 병원에서 숨지게 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유. 제가 잘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총격전이 벌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부대가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무장 공비들은 도망자 신세가 돼서 북악산과 자문고개, 경북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뿔뿔이 흩어지죠. 약 4시간 뒤인 1월 22일 새벽 2시경 새검정 계곡 근처를 수색하던 우리 군인들이 바위 틈에서 수상한 그림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암구호를 외치죠. 피아노. 설마 암고까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물어도 대꾸가 없자 바위 주변에 위협 사격을 가하며 공비들의 투항을 유도하죠. 근데 북한군 지침에 잡힐 것 같은 자폭을 하라는 조항이 있을 텐데요. 어땠을까요? 우리 국군들의 끈질긴 회유 끝에 숨어있던 공비가 손을 들고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김신조. 투항할 때의 심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7살 때인데 나는 인생 끝나는구나.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그거를 추웠고 먹지 못했죠. 막 지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힘도 빠졌고 어떻게 할 짓거리가 없어. 그래서 살고 싶으면 손 들고 나간 거야 그때. 그게 생애책이죠. 그리고 이후 김신조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그들이 매복했던 지점을 직접 안내해서 침투 당시 숨겨둔 장비를 회수하도록 도왔고 동선 관련 정보도 제공하며 소탕 작전에 힘을 보태죠. 우리 군의 밤낮 없는 수색과 시민들의 신고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측 인명피해도 상당했는데요. 공비 소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군인과 경찰분들 그리고 희생된 무고한 시민들에게 깊은 경의와 애도를 표합니다. 1.21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일명 김신조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생기는데요.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뭔가 수상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일단 어디서든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주민등록증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군복무 연장, 을지 연습과 유격 훈련, 천리 행군 등도 이때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무장 공비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마을과 내 일터는 내가 지킨다는 모토로 예비군. 맞습니다. 1968년 4월 1일에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는데요. 58년 전 바로 오늘이죠. 주위 동기나 선후배들이 예비군 훈련 가는 거 많이 봤는데 이런 뒷얘기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좀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서도 왜 굳이 이걸 또 이 훈련을 받아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생긴 유래와 이 과정들을 알고 나니까 대한민국에는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전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비군 창설의 결정적 계기가 된 1.21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어떤 질문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평범한 하루는 우리 국군, 예비군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주어진 거라는 걸 느꼈고, 그들의 희생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네요. 국가의 안보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의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 자신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나는 필요할 때 나설 준비가 된 사람인가? 국군, 예비군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100억 원을) 버는 한 재력가가 있었습니다. 매년 100억이요? 그 소문난 재력가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배경이 빵빵하셨나 봐요. 함경도 지역의 노비의 아들이었습니다. 노비요? 아니, 근데 뭐로 그렇게 큰 돈을 버신 거예요?